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초에 구속이 되고 난 뒤에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특히나 3개월 동안 중요한 이슈는 백신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지고 질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최근에 이제 40대 중년의 여성, 그 이제 간호조무사 여성의 남편분께서도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 나 중도 좌파로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를 도저히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양심 고백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못 차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다면서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심지어 삼성 내부에서조차도 직원들조차도 오너리스크를 줄였다라고 하면서 막 그냥 박수를 쳤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완전히 지금 전세가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인식이라도 한 듯이 이재용 부회장조차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날선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불과 3개월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 내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축하하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글들이 올라왔었습니다. 자, 그러나 3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전세가 완전히 지금 뒤집혔죠. 이재용을 풀어줘라 라고 하는 여론이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분위기는 종교계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을 시켜달라 라고 하는 단원서를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 또한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시켜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런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데요. 왜 교회는 저런 식의 입장을 지금 안 내고 있는가 참으로 제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천주교이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진보 좌파적인 경우가 많고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교회 목소리는 보이지가 않네요. 국내 최대 지금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백신을 구해오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수많은 지금 시민단체를 필두로 수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백신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백신을 구해오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재용이 백신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개도국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실제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프리카 개도국 정부도 아니고 정부가 못하는 일을 이 부회장이 한다라는 말이냐. 그러면서 이 부회장 사면이 백신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도했던데 대한민국 정부가 재벌 총수 한 사람에 의해서 백신을 확보하고 못하고 하는 상황이 되겠느냐? 어떻게 대한민국의 개도국도 아니고 대통령이 할 수 없고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재용 회장이 할 수 있다라는 거냐? 그거는 오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지금 신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없는 일,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을 이재용 부회장은 결코 할 수 없을까요? 사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혀 오바가 아닌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하에 대한민국은 정말로 지금 아프리카 지금 개도국보다 못하는 그런 지금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 덕분에 대한민국은 백신을 확보할 수가 있었죠.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자, 이번에 다음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덕분에 정부가 화이자 백신을 들여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연인지를 좀 보니까요. 작년 12월에 백신 조기 도입을 위해 가지고 삼성뿐만 아니라 바이오 제약 계열사가 있는 SK, LG 모든 주요 기업에 정부가 도움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기저기 지금 연락을 해보더라도 화이자의 최고위층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나선 게 바로 누굽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나선 거예요. 화이자 관계자를 찾다가 사회이사 리스트에서 가까운 지인을 발견했는데 샨타누 나라엔 어도비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회장이 휴가 중이었던 나라인 회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화이자 회장과 백신 총괄사장을 소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박능호가 됐건 정은경이 됐건 문재인 정부와 화이자 사이에 연결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 대변인한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대한민국 말고
문재인 정부의 수준이 아프리카 개도국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땐 못한 것 같은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없었으면 화이자 백신조차도 제대로 그렇게 백신을 못 구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나마 화이자 그만큼이라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재용 부회장 덕분이었던 거 아닙니까? 심지어 회의 당시에도 형식적인 대화만 오가고 진척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삼성 측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잔량이 남지 않은 주사기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화이자에게 제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물꼬가 터져가지고 화이자 백신이 이달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런 상황을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은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은 알고도 뻔뻔하게 구는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결국에 그래서 뭐라고 일전에 얘기를 했었습니까? 최소 잔여형 백신 주사기 이것도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공장 방문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소기업과 정부의 상생협력 결과다라고 하면서 삼성의 도움이 컸었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했었죠. 저 때가 지금 어느 때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던 그 시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고 난 뒤에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백신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주사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가 삼성 덕분이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정신이 지금 나가 있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모든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 같은 경우는 뭐 진보 좌파 보수파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상식적인 수준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석방시켜라 이거예요. 빨리 석방을 시켜가지고 백신 구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모든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왜? 실제로 그랬으니까. 실제로 화이자 백신을 이재용 부회장 덕분에 가져올 수가 있었으니까. 불과 3개월 만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지금 바뀐 겁니다. 진보 좌파 보수파 이런 거 없어요. 모든 국민들이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이재용 부회장 석방시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라도 한 것인지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도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지고 갈등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굉장히 지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공소 사실 인정할 수 없다. 대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이재용 부회장 측이 뭐라고 합니까?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 등을 비롯해 가지고 범죄 단체로 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온갖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 활동 자체를 범죄로 본다라는 시각 자체가 안타깝고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 이재용 부회장의 저런 식의 모습은 일전의 모습과 구속되기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지금 180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구속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라고 하니까 막 열심히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고 계속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딱 지금 3개월 지나고 난 뒤에 완전히 지금 입장이 바뀐 것이죠.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3개월 전에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눈치를 봤던 것이고 지금은 여론을 지금 등에 입고 당당하게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조차 애처로워 보일 뿐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오늘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 무능력한 그런 대통령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탄핵은 정당한 거 아니었냐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근데 첫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능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봤었을 때 누가 도대체 무능한지는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대부분의 분들이 정당하지 않았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마음 한쪽에서는 야 그래도 탄핵이 되기는 됐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무능하다라고 생각해. 나는 좋다라고 생각해.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탄핵에 대한 판단만큼은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뭐가 부당했는지 법리적으로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면은 권위가 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법학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의 얘기를 빌어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최근 들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했다, 법리적으로 부당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인데요. 자, 한석훈 교수님이 최근에 펜앤드마이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 가지고 1시간 가까이 되는 아주 긴 인터뷰를 가지셨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 인터뷰의 핵심적인 장면들을 편집해가지고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이미 결정된 거 아니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가 있냐.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판결 자체에 대해서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마치 이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면 일반적인 인식과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그 판결을 금과옥조처럼 생각해가지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자체를 비난하는 그거는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뒤집어 엎을 수는 없어요.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옳았냐 잘못됐냐 그것만큼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이 결과는 지금 신성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지적하죠. 정작 그 탄핵 사유가 나중에 많은 부분이 무죄가 됐어요. 그러면 탄핵을 소추결한 거 그것이 과연 옳은 행동이었느냐 하는 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자, 한 교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근거가 됐던 많은 혐의들, 그 혐의들 가운데 대부분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무죄 판결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A라고 하는 혐의를 근거로 해가지고 탄핵을 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A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탄핵을 정당한 탄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소수다. 나중에 무죄로 밝혀진 것이 몇 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몇 개 적은 게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적혀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쓰였던 모든 지금 혐의들입니다. 그 혐의들이 지금 전부 다 나와 있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유죄가 확정이 된 것이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유죄가 아닌 무죄로 확정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공무상 비밀누설죄 이게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됐고요. 직권남용죄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게 뇌물죄, 강요죄는 무죄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화면에 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근거로 쓰였던 모든 혐의가 다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 혐의를 딱 세 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공무상 비밀누설, 그리고 두 번째가 직권남용, 그리고 세 번째가 뇌물죄, 강요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무상 비밀누설이 됐건 직권남용이 됐건 이거 자체가 그렇게 중한 범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형량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2년, 5년 이 정도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까지 중한 범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뇌물죄, 강요죄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받은 금액이 만약에 1억 원을 넘었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된다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게 뇌물죄입니다. 자, 그러면은 탄핵의 근거로 쓰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의 핵심이 뭡니까? 최서원 씨가 일단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대기업들에게 강요를 해가지고 최서원 씨한테 뭔가 뇌물을 주도록 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뇌물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강요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강요죄가 전부 다 유죄가 아닌 무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모든 강요죄들은 지금 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강요죄는 전부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의 개인적인 어떤 사익을 위해 가지고 그런 식의 행동을 했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서원 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과 법원은 뭐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됩니까?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이 마치 묵시적인 청탁을 했다라는 식으로 묶어가지고 그거를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개인적인 사익 추구라고 하는 거를. 대통령이 최 씨의 사익 추구 사실을 알았느냐, 기업들에게 요청한 것이 강요 행위였느냐, 이것이 결국 다 입증이 안 되거나 무죄가 됐다. 그렇다면 탄핵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사실상 진짜 이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구속이 됐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감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 그 인물이 누구냐?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죠. 가장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현재까지 그렇게 수감이 된 사유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탄핵 사건이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특검 수사에 의해서 추가된 삼성 뇌물 사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윤석열은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인해가지고 그 특검의 수사로 인해가지고 현재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한 명이 바로 이재용이고 나머지 한 명이 바로 박근혜입니다. 저는 정말로 보수파 여러분들한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분들한테도 제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후보로 나서야 된다, 차기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가만히 제가 들어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분들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동시에 이재용에 대한 수감은 잘못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용을 감옥에 보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을 보낸 사람이 바로 윤석열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가르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기회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법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희생당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 탄핵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탄핵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로 바로 서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